지방자치란 도대체 뭐냐, 또는 지방분권이란 뭐냐 하는 문제를 정의 내려보자 했을 때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의 정의 문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 거의 다다. 사실 이것만 잘 알고 가시고 지금부터 살짝 주무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이거 굉장히 교과서적인 정의입니다. 근데 이 정의들을 놓치고 가시면은 이제 그 뒤에 논의들이 좀 헷갈리실 부분들도 있으시니까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는데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첫 줄에? 네, 주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를 놓치시면 처음부터 헷갈리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 또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청와대에 앉아있는 어떤 관료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배분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뭔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의 주체 또는 국어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어가 주민이다라고 하는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방금 세 번째 보신 거는 지방 재정에 의해.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치나 행정 같은 경우에도 본질은 사실 재정. 다시 말씀드리면 돈의 문제인데 그 돈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지방자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사무.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사실은 내셔널한 차원이든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국적으로 다 적용되는 법률들을 정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밀접한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무들을 거기서는 다루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잘 모른다는 거죠. 여기는 지역적으로 서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여의도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지역으로 떨어져 가기 시작하면은 공간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사무들을 결정하는 굉장히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의식인 거예요.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에 있는 것들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의사결정체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회에서 할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지방의회에서 할 일들이 따로 존재하는데 그것을 지금 전부 다 몰아서 중앙에서 다 결정하고 있는 구조가 잘못되어 온 거고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방자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결과도 책임져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죠. 그리고는 책임을 지면 좋겠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책임을 잘 안 져요. 그게 그 책임을 잘 안 지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죠. 신뢰도 조사,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 하면은 최하위 어디 나옵니까? 제일 어디 싫어하세요? 국회를 싫어하시죠. 그리고 왜 근데 싫어하세요? 국회? 네, 일을 안 하고 싸움질만 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답변이고 옳은 말씀이세요. 근데 이거를 왜 그러면은 싸움을 하느냐, 왜 그렇게 싸움질을 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모른 채 하고 안하무인이냐 했을 때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책임을 지는 거는 언제 책임을 지느냐 했을 때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죠. 근데 선거에서 제대로 심판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럼 제대로 그랬을 때 이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놔두고 얘들을 계속해서 이 선거 구조 하에서 책임져라 캠페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들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대표자로 뽑아서 그들을 직접 책임지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지방자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 그런데 우리나라 법들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시거나 문헌들을 찾아보시면 지방정부라는 말을 그렇게 잘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용어냐 했을 때 공식적인 용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제 일부러 지방정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공식적인 용어는 뭐냐 했을 때 많이 보시는 말이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지자체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는 끝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단체죠.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는 정부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공식적인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단체 하면 왠지 사적 단체, 그러니까 우리 조기축구회 같은 그런 단체 같은 느낌이 드시죠. 조금 비공식적인 느낌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대비해서는 마치 급수가 나눠 있는 것처럼, 그래서 A급은 중앙정부, 그 다음에 약간 B급이나 C급 정도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올바른 인식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공식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지방자치가 심화되고 더 발전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어려운 말로는 지양돼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줄어들어야 되는 용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앙정부에 대응하여서 지방정부라는 말을 쓰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우리가 반성 없이 막 쓰고 있거든요. 지자체 하면서. 그런데 지자체라는 용어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자, 오늘 제가 여쭤보면 대부분 앞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잘 보시면은 그 답이 대부분 써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라는 이 한자 용어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고 봤을 때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거의 지방자치의 어떤 세계적인 추세를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본에도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무슨 용어가 있습니까? 지방공공단체라고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했을 때 지방공공단체를 공공자 빼고 자치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들여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뒤에 있는 정의도 앞에 보여드렸듯이 여기 이것과 지방자치단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공단체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독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죠. 근데 가장 먼저 독립해야 될 것들은 이런 용어들을 정리해야 하는 거고, 일본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다라고 별로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들은 하나 둘씩 바꿔 나가야 하는 거고, 왜냐면은 이 용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힘이 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언어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그 언어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그대로 제도적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바꿔 나가는 작업들도 중요하다. 용어의 독립,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대안이 지방정부라는 말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방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은 것들은 대부분 정말로 중요해서 그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그려 놓는 것도 있지만 중요해서 그려 놓는 것도 있는데, 한번 이걸 잘 보십시오. 지방정부를 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구성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운데부터 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 가운데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입법, 행정, 사법,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네, 삼권 분립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근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자치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고, 그거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저 권한을 가지고 있죠. 입법, 행정, 사법. 입법은 뭐 하는 권한입니까? 네, 법을 만드는 법인데, 이쪽에서 국회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입법을 반드시 국회가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 원리상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사실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입법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지 특정한 기관이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 그림 안에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권은 뭡니까? 만들어진 저 법을 집행하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한 가지, 행정권 중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검찰권인데, 자, 검찰권은 입법권에 속합니까? 행정권에 속합니까? 사법권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하실 것 같아요? 검찰 또는 검찰청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검찰청, 대검찰청,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 속해 있나요? 행정법무부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부에 속해 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한 부서인 법무부의 외청이 검찰청입니다. 같은 원리로 경찰청도 행정권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검찰들이 하는 일이 사법과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 사법부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사법권은 이제 잘 아시듯이 이제 법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기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권한들을 원래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또 판단하는 권한 자체가, 그 권력이 원래 누구 거였냐 하는 거예요. 네, 답은 앞에 써 있듯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 또는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명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헌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네, 대통령으로도 가끔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통령은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준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동안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고, 원래 권력은 국민들한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입법권, 행정, 사법권은 원래
국민이 가지고 있는데 위임을 하게 하는 거죠. 그거를 정부에 위임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행사해야 될 일들은 어디에다가? 중앙정부에다가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다가 해야 될 일들은 원래 어디에다가 위임을 하는 게 맞습니까?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보시게 되시겠지만, 과연 지방정부에 어울리는 사무, 일들을 과연 지방정부에 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 그게 아니라 좀 이상한 말로 하면 엄한 기관한테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게 오늘의 문제 의식입니다. 중요하다. 이 그림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오늘 강의의 다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117조 1항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있죠. 앞에 있죠. 그리고 117조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장으로 지방자치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 헌법이 전체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을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으로 채우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조문이 굉장히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10분의 1 정도는 지방자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 2개입니다. 조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130조, 전체 130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단 두 조만 지방자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마저도 이게 과연 지방자치일까라는 문제의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는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말을 나눠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치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행정과 관련된 일들을 하나보다. 전 시간에 보셨지만 자치 재정 기능을 하나보다 라고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자치 입법과 관련된 기능을 하나보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법권을 행사하나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부분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여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치와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폭넓게 뭔가를 규정할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런데 이 조항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렇게 큰 권한을 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지금 그 그림 생각나시죠? 이거를 자치 입법권, 자치 행정권, 자치 사법권으로 나눠서 볼 수 있고, 자세하게는 밑에 써져 있는 바대로인데, 입법권이나 행정권과 관련되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자치 사법권과 관련되어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일단은 자치 입법권은 조례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어디서 제정하고 있나요? 지금 어디서 제정하고 있을까요? 지방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의회가 자치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고, 자치 행정권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로. 자치 행정권 어디서 행사하고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두머리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으면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출을 하시나요? 선출을 하지 않으시나요? 선출을 하시죠. 선거를 해서 뽑으신다는 얘기죠. 시장이나 구청장은 뽑으시나요? 안 뽑으시나요? 뽑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서울지방법원 법원장을 혹시 선거해 보신 한 번도 없으시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아니면은 뭐 지검, 검찰청의 장, 이 지검장들을 뽑으시나요? 안 뽑으시나요? 뽑고 싶어요. 아, 뽑고 싶으세요? 근데 지금은 뽑아지게 되어 있나요? 안 뽑아지게 되어 있나요? 안 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사법과 관련돼서는 세계적인 경향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라고 하는 관념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입법이나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하는데 자치사법과 관련돼서는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몇몇 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검장을 직접 선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미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뽑고 뭐 뉴욕시 같은 경우에 영화 같은 데서 아마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영화 배트맨 같은 거 혹시 보시면은 거기 검사 같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직접 선출된 검사장들이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논의가 아직까지는 크게 발전한 것 같지는 않다. 법원도 당연히 마찬가지다. 물론 사법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그래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복잡한 뭐 형법적인 문제들 또는 민법적인 문제들과 관련돼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뭔가 선거를 해 가지고 뽑힌 판사나 법관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는 검찰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더 발전하게 되면은 자치사법도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핵심 질문 부분인데 지방정부의 조직과 관련돼 가지고 이 질문을 먼저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제가 답을 다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식을 가져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않으면 답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의 경우에도 좋은 학생은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고 이 지방정부와 관련돼서도 어디가 핵심 질문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정부를 어떻게 조직할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핵심 질문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답이 제대로 나온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정부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했을 때 가장 너무 전형적이고 그래서 해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는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답 안 나오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원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인 주민 또는 국민들이 권한을 행사할 때 가장 우리 지역에 알맞는 조직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 하는 부분들을 물어나가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리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정부의 조직이 뭐냐, 어떤 형태여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은 서울에 맞는 정부의 형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는 대통령 있죠, 국회 있죠, 그리고 당연히 사법부들이 존재하고 있고 각각 따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선거 따로 하고 대통령 선거 따로 하고 그리고 그게 중앙정부에 맞는 조직 형태라고 우리는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도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인구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행정사무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비슷한 구조를 서울시도 가져야 된다 또는 우리 구도 가져야 된다 해서 구청장 두고 구의회 두고 이렇게 대립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서울의 지방정부의 형태가 왜 똑같이 정선에도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는
특정 지역을 뭐 좀 말씀드려서 그렇긴 한데 지금 신문을 한번 펼쳐서 지방의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추세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방 소멸 문제가 지방 소멸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은 집 자체들이 텅텅 비어가는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방은 지금 2020년 경이라고 하고 2040년 경쯤 되면은 지방 소멸이 정말로 가시적으로 보일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은 서울처럼 인구가 유입되거나 아니면 그래도 정체되는 형태가 아니라 빠져나가는 형태이고 그랬을 때 과연 서울에 있는 조직 형태, 정부의 형태가 지민하게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되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과연 알맞은 조직 형태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조금 더 여기서는 그래도 기관들끼리 뭐 대립을 하고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겠지만 거기는 체크 앤 밸런스가 더 중요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유입시키고 또는 정체되는 것을 또는 축소되는 것을 막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과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행정적으로든 입법적으로든 기민하게 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직 형태가 과연 지금처럼 붕어빵을 찍듯 다 똑같이 찍어내는 형태들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거죠. 크게는 교과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방 정부를 어떻게 조직할 거냐 했을 때 기관을 통합해가지고 운영하자. 분리해서 하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대부분 다 이렇게 기관 분리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 형태, 그 다음에 행정부 따로 두는 형태 해가지고 서로 간에 여기서는 조례 만들고 이쪽에서는 집행하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이 다 왜 분리형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서는 통합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요즘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주민총회형.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총회에서 아주 작게 나눠진다고 하면은 그 주민총회에서 입법기능, 행정기능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이 주민총회형은 특히나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 질문 매우 중요하다.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물어야지 지방자치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를 못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그러면은 지방조직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는 거죠. 이 117조 2항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시간에 약간 졸리시죠? 그러니까 한번 여기가 지금 대학교에 왔으니까 한번 크게 학교답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2항입니다. 요거를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뭐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주민들이 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는 거죠. 왜? 뭐로 정하라고 했으니까. 법률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했을 때 지방자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정의, 주민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 사무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사무를 결정하려고 했을 때 그 조직이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법률이 정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률은 누가 제정하나요?
법률은 누가 제정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국회에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는 어디 있나요? 서울에 있고 중앙에 있고 여의도에 정확하게 한 지점을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간적으로.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방자치의 문제를 굉장히 큰 부분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자치적으로 뭔가 이 사무를 결정하자라고 했으면은 예를 들면 회장을 뽑을 건지 아니면은 간부들을 뽑을 건지 아니면은 위원회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은 주민청회로 할 건지 아니면은 단체장을 두고 또는 단체장을 한 명 두고 거기에다가 사무조직을 두고 의회 조직처럼 의결기관들을 따로 두고 할 건지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서울시립대 총장님이 결정하셔야 될까요? 자치를 하자고 하면 우리들끼리 결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헌법은 이렇다는 거죠. 네, 헌법은 사실은 외부에 가까운 국회에서 다 결정하자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서 지방자치를 요구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심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법률 개정을 넘어서서 이 헌법 조항을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개헌의 문제가 아주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지방 조직을 획일화하는 조항이고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국회 정보로 나눠져 있고 똑같이 지방에서도 지방의회, 지방행정부로 똑같이 나눠져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풀빵을 찍고 있다는 거죠. 중앙정부와 똑같은 풀빵을. 그래서 이 도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면 조금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답은 다 앞에 써져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답은 앞에 그림에서 잘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맨 윗부분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네모칸으로 써져 있는 부분은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단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일단은 광역시의 경우, 우리나라는 광역시가 6개, 지금 가로에 조그만 글씨로 써져 있는 것들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광역시의 경우에는, 물론,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자치구가 있다는 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구, 북구, 서구 하는 부분들. 근데 광역시에도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광역시에도 군이 있을 수 있네요. 군은 어디에도 설치될 수 있습니까? 도에도 설치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광역시에도 군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있나요? 네, 기장군이 있습니다. 또 대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인천에 네, 인천에 어디입니까? 네, 옹진군 같은 데가 있죠. 또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마 광주하고 대전 빼놓고는 군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군도 기초자치단체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특별자치도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제주도.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 정식 명칭은 제주도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죠. 자, 퀴즈를 한번 내드리면 제주도에서는 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단체가 몇 개일까요? 답은 앞에 잘 보시면 있는데 네,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인가요? 시가 있는데 서귀포시랑 제주시. 그래서 제주도로 대개는 비행기 타고 가시면 어디에 내립니까? 제주시에 내리는데 그럼 제주시는 뭡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시랑 서귀포시는 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행정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하지 않습니다.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은 선출하지 않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는 다 아시듯이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에 해당하고 특별시는 굉장히 특별하게도 서울에 하나가 있고 여러 가지 자치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자치구라고 썼습니다. 근데 여기가 무슨 구인가요? 동대문구죠. 그래서 여기는 자치구에 해당하는데 여기 도 밑에 시 밑에 구 여기 있죠. 이 구들은 이 구와 이 자치구와 구분이 된다. 이쪽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구이고 그다음에 수원시 팔달구 같은 경우 그 구는 행정단체에 불과하다.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그림을 다시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체들의 경우 전부 다 중앙정부와 조직 형태가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헌법에서부터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정하도록 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모든 자치단체들이 조직 형태가 똑같다.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지방자치단체 구조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지금 형태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이 선거로 지방의회를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을 다시 선거로 뽑아가지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 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형태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림으로만 이렇게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나 보다. 마치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하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지방의회는 물론 이제 선거로 뽑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표 기관 등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결기관이기도 하고 입법기관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듯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임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들 써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앙정부의 국회의원들과 거의 비슷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평직비,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임기 몇 년입니까? 4년. 국회의원 임기 몇 년입니까? 4년이죠. 그래서 4년 똑같이 하고 있고 2006년 이후로는 유급직으로 지금 전환해가지고 지방의회 의원들도 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권한들도 있다는 것은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아시게 될 것 같고 지방의회 운영도 비슷하게 국회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만 보면은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지자체장의 경우에도 지자체장 임기 4년에 계속 재임은 3기로 한정한다 해서 최장 몇 년 할 수 있습니까? 12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와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행정부 사이에 관계가 그러면 대등하냐 하는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민들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그다음에 지자체장과 그 장이 거느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부 사이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굉장히 특이한 규정들이 있어요. 지방자치법 107조에 보시면 근데 이렇게 글로 보시니까 조금 아시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림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만약에 월권이거나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아니면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하면 지자체장,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청장님께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제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건 틀린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의결해봐라 라고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중앙정부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만약에 법률안을 의결해서 보냈는데 한번 거부할 수가 있죠. 그게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이 지자체장도 한번 비토를 놔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중앙정부 같으면은 재의결을 해서 다시 정부로 보내면은 그것을 이제 거기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다시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지방 정부의 경우에는 만약에 한번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그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라는 어떤 소지가 있으면은 지자체장이 이거를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가 있어요. 20일 내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법부에다가 이 의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하고 그다음에 지방행정부 사이의 관계에서 의회가 셀까 아니면 지자체장이 셀까 했을 때 어디가 셉니까? 그러면 서울시의 경우에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의회의 힘이 셀까요? 아니면 당연히 시장의 권한이 더 셀까요? 예, 보시면 아시듯이 현상적으로 보시면 아시듯이 서울시장의 권한이 굉장히 크다. 그거는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도 이 권한을 보시면은 더 그렇구나 시장이 좀 더 세구나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지자체장의 선결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요건들이 갖춰지면 지방의회가 의결하지 않더라도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 먼저 처분을 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을 수도 있게끔 해 놓는 게 선결 처분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에 뭐 패스한다고 그러잖아, 패싱. 근데 의회 패싱이 가능한 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운영의 지금 현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서울시로 했을 때는 시장의 권한이 더 강하고 의회가 약하다. 그래서 줄여서 강시장, 약의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거는 당연하게도 전국이 다 공통이다. 지방자치단체 모든 데가 지자체장의 권한이 조금 더 세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다 약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시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이 지방의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장이 우리의 지역 사무를 잘 결정하자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의 취지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정치적으로만, 법적으로는 이런데 그럼 정치적으로 어떠냐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장 자리가 과연 우리 지역의 로컬한 문제들을 정말로 잘 생각해가지고 다루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혹여나 중앙 정치 무대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예비 무대인지 그게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 현상적으로 보셨을 때. 왠지 서울시장은 차기 대선 후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각각의, 그러면은 각 광역자치단체 장들 한번,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대부분들이 차기 잠룡들이 거기에서 꿈틀꿈틀 뭔가를,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꿈은 중앙정치 무대로 진입하는 거다 했을 때, 과연 최장 12년 동안, 그 임기 동안, 과연 지역의 문제를 잘 보살피는 게 주 목적일까요? 아니면은 주민들에게 선심성 정책을 펼쳐가지고 주민들한테 큰 소리 듣지 않고 또 중앙정치 무대에서 잘 정치를 하고 정책을 펴기 위한 어떤 연습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단계적이라면,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구역으로 가서 행정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중앙, 이게 만약에 피라미드처럼 엮여 있는 거라면 저기 밑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치단체로 올라가자, 기초단체로 올라가자, 기초에서는 광역으로 올라가자, 광역에서는 중앙정부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결국에는 어디에 다 묶여 있는 겁니까? 중앙정부에 다 묶여 있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있을까 했을 때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의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좀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우리나라 법규범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건데,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 제일 위에는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고, 그 다음이 법률이 있고, 그 다음이 명령규칙은 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면 조례는 지금 누가 정하고 있는 겁니까? 지방의회가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입법이 되는 거고, 그 위에 명령규칙은 얘기하지 않고 법률은 국회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거고, 그 위에 헌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그려져 있을 때 당연히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러면은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들을 결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맨 밑에 그려져 있는 조례의 경우에는 어디에 위배되면 안 됩니까? 어디에 위배되면 안 되냐 했을 때 아주 크게 봐서는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법률이 문제인데, 법률에 위배되면 안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법률과 명령 다 합쳐가지고 법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러면 조례는 법령에 위배돼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조례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하는 일이 없어 보인다. 아니면은 소고기도 아닌데 급수가 낮은 걸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는 생각해 보지 못할까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라 법체계에서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마치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입법이 가장 중요한 입법이 아닐까라는 거고, 그래서 그림을 거꾸로 봐야 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가 제일 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결정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동대문구에서는 동대문구에 맞는 동대문구에 뭐 예를 들면 하천이 있고, 하천에 어떤 기업체가 자꾸 오수를 벌인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풀 수 있는 기관은 어디냐 했을 때 국회로 찾아갈 게 아니라 의회로 찾아가야 되는 게 맞고,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또는 가장 가깝게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림을 우리는 이렇게만 그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만 그리고 있어서 계속 어디를 쳐다보게 되느냐 했을 때 법률, 국회, 여의도만 쳐다보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여의도가 정치적으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의 정치 현실상 지역주의도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은 선거 제도 자체가 지금은 이제 패스트트랙 올라가가지고 뭐 바뀔지 안 바뀔지는 잘 모르겠네. 그것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같은 정당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을 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질을 하면서 또 타협을 하고 그러면서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그랬을 때 지역 문제는 도대체 누가 푸는 거냐 했을 때 지방의회가 풀어야 되는데, 지방의회는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 장보다도 더 약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좀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앙정부에서도 너희들 법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뭘 만들 수 있다?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림이 이렇게 그리면 참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했을 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실상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정부에서 헌법은 너무 큰 꿈인 것 같고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법률을 제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심지어는 대통령령보다도 더 낮은 권한, 낮게 조례가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불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히나 입법과 관련돼서 또는 법규범과 관련돼서 불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방금 이 상황들이 그러면은 뭐 그렇게 관습적으로 정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법적인 근거마저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지방자치법 지금 22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고 싶은 건데, 일본에도 뭐가 있다? 지방자치법이 있어요. 근데 지방자치법,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은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헌법입니까? 법률입니까? 명령입니까? 조례입니까? 지방자치법 그 자체는 법률입니다. 맞습니다. 법률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은 누가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합니까? 국회에서 폐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는 중앙에 속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지방자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너희들이 자치를 해봐 라고 했는데 그 자치와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 조직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떤 어떤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라 라고 하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 누가 결정하고 있다? 국회가 다 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를 위한 법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 22조입니다. 그러니까 22조를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22조하고 가로치고 조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자치적으로 뭔가를 정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읽어보시면 그냥 그대로 읽어보시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뭐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중간을 빼고 읽으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러면은 법령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과 명령이 될 텐데 그러면은 딱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범위가 딱 어디로 한정됩니까? 네, 법률로 딱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률을 만약에 넘어서면 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게 되는 거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다만 이후의 조항입니다. 한번 이 부분은 다시 크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부터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만 주민의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하고 문제냐 했을 때 이겁니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뭐가 정할 수 있느냐? 조례가 정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누가 시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국회가 시켜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법률로 그렇게 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그러면 권리 제한 의무 부과는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법률은 왜 힘이 셉니까? 국회가 왜 힘이 셀까요? 국회가 왜 힘이 세냐? 그러면은 법률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 법률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셀까? 했을 때 답이 앞에 있습니다.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역법이 왜 젊은이들한테 무시무시한 법률입니까?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논산에 와라 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힘이 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기관이 힘이 세려면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기업이 우리 집 앞에다가 자꾸 폐기물을 버리거나 산업 폐기물을 버리거나 아니면은 우리 집 앞에다가 오수를 버린다 했을 때 그것을 제한하려면 결국에는 어떤 힘을 가져야 합니까? 의무를 부과해가지고 그거를 못 버리게 하고 그렇게 버리는 권리들을 제한할 수 있어야 어떤 기관이 힘이 센 건데 그것들을 우리 지방의회가 하려면 어디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쯤 말씀드렸던 이 지역의 문제를 힘있게 하려고 했을 때도 누가? 국회가 법률로서 그 사항들을 위임해줘야 한다는 거죠. 조례에. 그런데 문제는 다시 돌게 되는 건데 의회가 그렇게 힘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딱 제한, 너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힘을 그렇게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힘을 크게 갖고 있진 않고 앞 시간에 보셨지만 지방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한 80대 20 정도로 배우셨죠. 그렇게 됐을 때 20%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많이 잡아봐야 40%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돈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주민들한테는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데 중앙에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에는 중앙 정치 무대로 나갈 거야라고 하면은 이 돈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껴서 지방 절약을 해가지고 지방 실정에 맞게 잘 계획 있게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임기 내에 펑펑 쓰고 나는 중앙으로 갈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합리적입니까? 맞죠? 중앙 정치 무대로 빨리 가자, 펑펑 돈을 쓰자, 그러니까 낭비의 구조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잘 없어지긴 했는데, 뭐, 빨리 써야 되니까 이제 연말 이렇게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합니까? 네, 멀쩡한 보도블록을 막 깨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될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셨을 때, 아니, 왜 보도블록을 깨가지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깨고 다시 할까? 그것과 관련돼서 다른 데 돈 쓸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는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회기상의 문제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 그 자체가, 절약을 하고 아니면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선심성 정책을 쓰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법률로부터도. 그게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권을 너무 지방의회에 좁게 줬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셨다시피 헌법에서조차도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헌 문제가 지방자치법 개정하는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 앞으로 개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권 후반쯤에 개헌 얘기가 다시 나오고 나면 다음 정권에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주권자로서의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요구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지방자치와 관련돼서도 이런 부분들, 이거 두 조거든요. 이 부분들 꼭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된다. 그런데 그랬을 때 한번 유념해서 보실 부분들이 이겁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또는 법률로 정한다 하는 조항들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보신다는 거죠. 아, 법률로 당연히 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혹시나 헌법이나 법률들을 살펴보셨을 때 뭔가를 법률로 정한다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한번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 헌법 조항, 특히나 이 37조 2항과 관련되는 겁니다. 아까 지금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우리나라 이 인권이나 기본권과 관련돼서 이 조항만큼 중요한 조항이 없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률로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는 있는데 그것의 요건들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보면 법률로서 결정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실 수는 있지만,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 독점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까? 네, 국회에 독점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을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지금 그냥 무심코 지나갔지만 117조 1항에 뭐가 있습니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 앞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요소에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밑에도 보시면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되어 있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조항도 크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의 40조인데, 우리나라 헌법은 1조부터 9조까지는 총강 규정입니다. 그리고 10조부터 39조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해가지고 기본권과 기본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조부터 국가 조직과 관련돼서 쭉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정부, 사법, 헌법재판소 순으로 쭉 규정이 되어 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 조직과 관련돼서 40조가 처음입니다. 처음 딱 나오고 있는 건데 그때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입법권은 어디에 속한다? 국회에 속한다. 이게 지금 당연하게 읽히실 거예요. 입법권은 국회가 정한다. 왜? 지금까지 해방 후 역사 우리나라 한국 근대사에서 입법권을 도대체 누가 행사했느냐. 다시 얘기하면은 법률은 누가 제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어디에 있었나? 했을 때 국회에 있다.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경험적으로도 그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관성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헌법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지금 처음 그림을 보시면 다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권자로서 누가 있었습니까? 국민이 있었고 그 주민이 있었죠. 주민 국민이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누구한테 위임한다?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 위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 위임할 수도 있는데 이 화살표, 이 헌법이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는 단 하나로만 찍고 있는 거죠. 화살표가 어디로만 찍고 있습니까? 국회로만 찍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어디로만 지금 주게 되어 있다? 국회로만.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해버리면 헌법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국회가 원래 그냥 가지고 있는 법률은 국회만이 결정하고 제정할 수 있다 또는 개정할 수 있다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시 지방정부는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 했을 때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실정, 우리나라의 실정상 이 입법권을 지방의회에 줄 수 있으면 지방의회에도 줘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헌법이 그걸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국회에다가 독점시켜 놓으면 마치 국회가 자기들이 그냥 권리 제한 의무부가 할 수 있는 법률, 굉장히 강력한 권한들을 전속적으로, 대타적으로,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개헌이 된다 했으면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개헌 논의들이 여러 단위들과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한 30년 된 최장수헌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존재했던 헌법 중에는 가장 장수한 헌법인데 여러 전문가들이 또 평가하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기에 30년이 넘어가는 이 헌법은 이제 유통기한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개헌을 한다면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유력합니다. 밑에 이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법권은 국민과 주민에 속한다. 국민과 주민은 입법권을 직접 또는 국회나 지방의회에 위임하여 행한다.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뭐가 더 자연스럽습니까? 네, 밑에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구성하는 원리상 입법권은 원래 어디에 속하느냐 했을 때 국민과 주민에 속한다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밑도 끝도 없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입법권이 원래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헌법 제1조 2항 정도에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고 입법권이 명시적으로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은 거고 그걸 명시적으로 드러내보자.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개헌을 해보자 하는 거고 국민과 주민은 입법권을 직접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입법권을 직접 행사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법률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법률이 필요하다 했을 때 법률안을
이렇게 서명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정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그런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그러면은 제안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국회. 국회 정확하게 하면 국회의원이 할 수도 있고 국회 내부의 위원회가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디가 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할 수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국회와 정부가 법률을 어떻게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자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데 국민은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절차. 다시 얘기하면 이걸 좀 어려운 얘기로 국민 발안이라고 부르는데 국민 발안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요 40조에서 이미 막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거는 개정했을 때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데 이게 조금 글로 써져 있어가지고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말로 설명해 보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외교국방 같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필연적으로 해야 될 문제들은 어디에다가 배분할 수 있다? 국회에다가 배분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사무는 어디에다가 배분을 한다? 지방의회에다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이 사안들은 중앙정부, 이 사안들은 지방정부.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배분되어 있지 않고 전부다는 너무 과장이고 대부분의 사안들이 다 중앙정부 또는 국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또는 국가가 배타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 사항들은 지방정부가 뭐 관여하거나 할 수는 없겠죠. 거꾸로 지방정부의 입법사항들을 배타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입법하도록 하고 그 사항에 관련돼선 중앙정부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놓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면 이런 염려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중앙정부의 입법과 지방정부의 입법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은 경합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사항이 이렇게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여드리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나라이고 나라가 하나인데 통일성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런 그런 반론에는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을 텐데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통일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역적 다양성의 문제에 있어서 왜 꼭 통일적으로 지역 사무를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이 원칙이 어느 정도는 깨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지금 보셨듯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로 여러 가지 특례들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법이 200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법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제정 과정이나 법의 형태로 봤을 때 제주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 그 법도 좀 기형적인 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항을 그 법률을 혹시 찾아보시면 아시겠는데 제 기억으로 한 400조가 넘어요. 그 조항 자체가.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와 관련돼 가지고는 다 법령에서 위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너무 세세하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법 자체가 자치를 하자 그러면서 법률이 굉장히 길게 방대한 법률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자치를 조금 주고 싶은데 그것들을 세세하게 규정하다 보니 너무 세세한 법률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만약에 충돌을 한다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결정을 더 우선시해가지고 우선 결정을 하고 그게 크게 문제가 되면 중앙이나 전국적인 통일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중앙정부 여러 가지 법적 판단에 의해서 중앙정부를 법률의 효력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게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다른 나라도 충분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방정부의 배타적 입법권과 중앙정부의 배타적 입법권을 따로 나누고 경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지방정부의 입법이 우선하게 하는 그런 식의 입법들을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같은 나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거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의 거의 다인데요. 마지막 요 부분들은 이제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던 거는 열내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제 말이 맞다라는 듯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긍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시다 보면은 아마 어떤 의문들이 드실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었냐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가 더 힘이 세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고 그것을 법률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듯이 또는 법률과 같은 힘 있는 규범을 지방의회에서도 제정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도 법률을 제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런 의문들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지방의회가 어떻게 생겼지? 하고 한번 가서 보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고 우리가 어떻게 뽑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방의회 선거 하셨죠? 대부분 다 하셨을 텐데 혹시 누구 찍으셨는지 기억 하시나요? 아마 작년에 투표 용지를 한 8장 정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거를 하러 가셨으면은 이제 그 8장 이렇게 찍고 나오시기 바쁘셔가지고 누구를 찍으셨는지도 정확하게 모르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방의회가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를 우리가 지방의회 자체를 뽑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뽑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적으로 내가 뽑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으실 거고 그걸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민주적 정당성이 좀 약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 시점에서 지방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에서도 이제 가끔 보시다시피 지방 세비를 가지고 어디로 여행을 갔다. 거기서 아주 나쁜 짓들을 했다. 해가지고 지역 토호들, 지방 토호들 해가지고 욕하기 바쁘세요. 사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정수 몇 명입니까? 300명. 300명이죠. 300명. 한번 이렇게 299명은 세종시 있기 전에가 299명이었고 세종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300명 딱 됐는데
정수를 국회의원 정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500명 정도 늘려보시면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지금 300명이거든요. 한 500명 정도 늘려보시면 만약에 그런 안들이 나온다. 반대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다 반대. 거의 다 반대라고. 그럼 왜 500명 정수를 늘리는 거 반대하세요? 찬성하시는 분 한 명 있으신데. 찬성? 찬성? 네. 국회의원이 토큰이 너무 많아서 네. 설명할 때 토큰을 퍼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 말씀은 돈 주기 아깝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돈 주기 아깝다. 왜 돈 주기 아까우세요? 그만큼 일을 안 한다. 이게 대부분이시죠. 그러니까 이토록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세요. 맞죠? 신뢰를 안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왜 이토록 믿으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가 어떤 수준이냐 하면 우리나라 국가의 운명 자체를 결정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토록 신뢰하지 않는데 이토록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고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우리가 국회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방증, 그런 증거입니다. 마무리는 이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강의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거대한 조직을 지금 당장에 바꾸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정치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는 그래도 중앙 큰 단위보다는 쉽게 바뀔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또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조직을 우리 스스로 바꿔나가는 일은 더 실현 가능하고 더 쉽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방자치분권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 굉장히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이나 아니면은 지방선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지 말씀드렸듯이 선거가 너무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한꺼번에 투표용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누굴 뽑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제도적으로 더 문제는 이겁니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풀자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그 소속이 우리여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그 의회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정당은 지역 정당입니까? 중앙 정당입니까? 중앙 정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다못해 구의 의원을 하더라도 어디에 공천을 받아야 합니까? 중앙 정당에 공천을 받아야 하고 그렇다면 그 통로 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이 되려고 하더라도 어디에 끈을 대야 된다? 중앙에 끈을 대야 된다. 문제의 뿌리는 여기에 있고 정치 그 자체를 지역화하는 문제를 처음으로 풀려고 할 때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공천 문제 폐지가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